주식시장은 벌써 2년 전으로 돌아왔고,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채권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거의 유일하게 부동산만이 2020년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부동산에서 일부 매매 거래가 소위 막 30%씩 하락하는 그런 뜨문뜨문 이렇게 거래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래들을 보시면은 2020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2020년 초 가격이라면은 코로나 유동성 기간에 있었던 그런 버블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상승을 좀 배제하고 2019년 말까지의 가격은 뭐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매도자 간의 거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시장 분위기인 것 같고, 대출을 상환할 만큼 소득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까지 이런 현상이 조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최소한 부동산은 매우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그냥 저희 개인적인 전망은 2020년, 21년에 있었던 코로나 이전으로 최소한 주택 가격이 원복해야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거래를 할 만한 그런 의향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공약들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저 대출 같은 건데요. 생애 최초 LTV는 열어줬지만 6억의 한도이고, DSR 3단계 여전히 적용하고 있고, 기재부의 대출 규제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아주 우호적인 스탠스는 아닙니다. 네, 소개받은 최상욱 애널리스트입니다. 뉴스원 포럼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언론에서 진행하는 포럼에 참여한 게 한 2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때는 코로나 위기를 좀 극복하고 굉장히 유동성이 폭발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저는 그 당시에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조금 생각했던 터라서 당시 시장 분위기하고 맞지 않는 말을 했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외면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또 금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유동성 회수를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 전체가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그냥 뭔가 서서히 사람들의 눈높이가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그런 자산 시장의 붐이 소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서서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보면은 주식시장은 이미 2200에서 3300 갔었으니까요. 그게 다시 2200으로 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벌써 2년 전으로 돌아왔고,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채권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거의 유일하게 부동산만이 2020년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부동산에서 일부 매매 거래가 소위 막 30%씩 하락하는 그런 뜨문뜨문 이렇게 거래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래들을 보시면은 2020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2020년 초 가격이라면은 코로나 유동성 기간에 있었던 그런 버블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상승을 좀 배제하고 2019년 말까지의 가격은 뭐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매도자 간의 거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시장 분위기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2020, 21년 두 개 연도에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그냥 꿈이 아니거나 거품이 아니고 이게 좀 본질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에서는 거래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만 하더라도 5년 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금 10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 가격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게 높아진 금리 레벨 상황에서는 수요 위축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뉴스원 주제가 비욘드 크라이시스여서 그러니까 좀 위기 이후를 얘기하는 그런 주제가 됐는데, 아마도 금융시장은 벌써 그 위기 이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주식만 하더라도 아까 3,300에서 2,200 간 상황에서 여기서 뭐 더 빠진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뭔가 그런 위기 이후를 얘기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지만, 부동산은 원래부터 레깅 있는 그런 자산군이다 보니까
아직 그 위기의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주제를 들었을 때 저희는 이제 위기로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비욘드 크라이시스가 조금 아직은 성급한 것 같고 인투 더 크라이시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전달해 드릴 거는 거의 34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짧아서 뭐 3시간을 해도 부족하지만 너무 짧아서 정말 엑기스만 조금 얘기하고 요즘에 나오는 그런 현상들하고 그 앞으로 한 1, 2년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1998년도부터 있었던 건데요. 97년에 IMF가 왔고 그래서 고비용 부채들이 고부채 기업들이 도산했기 때문에 이 당시 기업들의 딜레버리징이 필요했고 가계와 기업이라는 두 개의 경제 주체를 핸들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에서는 기업이 맛이 가니까 가계를 전면에 등장을 시켰죠. 가계를 전면에 등장을 시키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썼는데 이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98년 이전까지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없었어요. 주택은행에서 주택담보를 처리를 했지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신한, KB, 우리 이런 은행에서 주담대를 개인이 활용할 수가 없었는데 98년에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계의 신용을 또 촉진하기 위해서 카드 산업을 또 굉장히 부흥시키기 시작을 했고 결국 가계 중심으로 IMF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전략에 따라서 이 당시 가계부채는 GDP의 40%였는데 IMF를 거치는 기간 동안 GDP의 약 50%대로 그 한순간에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기업부채는 GDP의 110%였는데 IMF를 거치는 기간 동안에 GDP의 90% 정도로 한순간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서로 이렇게 스왑하는 이런 흐름이 98년에서 2000년 초반에 한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계는 기업과 달리 돈이 생기면 집을 사기 때문에 기업은 뭐 투자하고 고용하고 설비를 하지만 가계는 돈 생기면 집 사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GDP 대비로 주택의 시가총액을 저희가 그려놓을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80년대 말에 너무 올랐던 GDP 대비 시총이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오다가 IMF를 전후로 조금 저점 찍고 사실 저점은 2000년에 찍었지만 저점 찍고 저 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서요. 활성화 정책은 98년부터 냈지만 돌아서기 시작한 거는 01년부터 돌아서기 시작을 해가지고 2006년까지 저렇게 내리상승을 했고요. 저 기간 동안이 부동산 시장이 초과 상승을 한 첫 번째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부터 2014년까지는 거의 평평했는데 저게 평평했다는 거는 우리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초과 상승하는 자산이 아니었어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부터 다시 한번 주택이 초과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초과 상승의 기울기가 이거 제가 일부러 2019년까지 갖고 왔는데 2020년에는 저 그래프가 더 치솟거든요.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그래서 저 기간이 더 가파르게 올라서 소득보다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이제 다 같이 벼락거지라는 그런 키워드가 그 화두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2014년도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이클을 만들기 전에 2014년도 정도의 그 당시 분위기는 뭐였냐면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굉장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제2차 그 부도 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LIG 증권 다닐 때 이 자료는 제가 2011년에 LIG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제 애널리스트 처음 시작하고 나서 다른 애널리스트랑 다르게 부동산 PF 문제를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 건설사들이 실적이 좋았는데 미착공 PF가 너무 많아서 미착공 PF를 착공시키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 살아남을 회사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먼저 하니까 이게 그게 진짜 사실이냐. 그래서 그 당시 채권 그 투자 설명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거든요. 이거 제 건설사별로 다 정리했었는데
이건 GS건설인데요. GS건설의 동삭지구 포함해서 철원, 백석, 한강센트럴자의 식사 이지구 지금 다 분양했죠. 그다음에 뭐 이런 쭉 보시면은 이런 미착공 PF들이 회사마다 12개에서 15개 정도가 있었고, 이 PF라는 건 결국 땅값이었기 때문에 건축하는 공사비까지 더해서 한 30% 정도 빠져야 된다면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14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실 PF 문제가 얼마냐 하니까 집계치마다 다르지만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됐고, 그러니까는 주택시장을 살려야지 저 부실 PF가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주택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두가 해피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에 부양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은 맨 오른쪽에 있는 GDP, 그리고 가운데 있는 주택의 수요 공급,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주택의 금융, 대출, 금리, 이런 유동성 관련된 저런 변수로 움직이게 되는데, 정부가 손을 댈 수 있는 거는 성장률은 사실상 우리나라는 외생 변수나 마찬가지여가지고 성장률을 건드릴 수는 없지만 정책적으로 수요나 공급을 조절할 수는 있고 대출도 제도적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 대출, 수요 공급, 금융, 금리,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주택 가격을 부양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가격의 부양이라는 거는 여기도 나와 있는데 공급을 없애고 수요를 촉진하고 세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대출을 열어주는 형태로 정책을 쓰게 되면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다만 시차가 있는 거죠. 반대로 공급을 굉장히 확대하고 수요를 이제 위축시키고, 그 다음에 주택대출을 굉장히 옥죄게 된다면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난 50년 동안 주택의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들을 계속 써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썼던 가장 대표적인 활성화 정책은 2014년 724 부동산 정책인데, 이게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키워드이고요. 실제로 LTV가 50%였던 거를 70%로 완화해주고 DTI도 완화해주는 규정이었습니다. 이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이 한 여름인데 한 겨울옷을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고, 그래서 2014년에 주택담보대출을 열어주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유동성만 열어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해서 돈을 빌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산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하에 저희가 대출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어떤 확신이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신과 근거가 약했던 상태로 724 정책이 일단 나온 상태 지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 달 넘어서 이제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되고요. 9.1 대책은 아주 공격적인 공급 축소 정책이고, 요즘에 빗대면 무제한 공급 축소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만 호 정도 없애겠다, 이런 레벨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이상 영원히 신도시를 짓지 않겠다. 한국의 신도시로 공급된 주택이 총 600만 채가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주택 재고가 2200만 채 정도 되니까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대 이후에도 90년대 이후에도 거의 대부분 다 신도시인데 신도시를 영원히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무제한 공급 축소 정책을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무제한 공급 축소 정책을 발의하는 그 상황에서는 이미 2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착공하지 못한 공급 적체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 적체만 해소가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상당한 공급 위축이 발생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때가 부동산 가격이 재상승하게 되는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시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을 신규 지정하지 않기 시작한 게 2011년도부터였고요. 노무현 정부 때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다 보니까 04년부터 08년까지 엄청나게 신규 택지 지정을 했고, MB 때도 보금자리 지구 지정을 09년, 010년에 상당한 양을 지정을 했는데 2011년부터는 아무 택지도 지정하지 않는 일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생각은 되게 심플했습니다. 저것만, 저 04, 06년이랑 09, 010년에 지정했던 저 땅만 분양 다 끝나면은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그 시점이 구도심의 강력한 가격 강세가 나타난 시점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두 개가 한 달 사이에 금방 나왔습니다. 그래서 9.1 대책을 쓰면서 신도시가 없어지면은
인구 가구는 증가하는데 주택 소유량이 증가하는데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추가 주택에 대한 니즈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구도심에 뭐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구 같은 그런 구도심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고요.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규제가 뭐냐 하니까 재건축은 안전진단,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3대 규제가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심플하게 그럼 다 풀겠다. 안전진단 완전 쉽게, 재초안은 유예하고 분상제 자유로하겠다 해서 8년 만에 제도 개선하고요. 재개발도 규제를 완화하고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양가 자유로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만들게 되는데 민특법이라는 거, 민간임대주택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임대시장은 약 800만 임대가구를 개인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매우 좀 특수한 국가인데 그 개인들의 임차주택에 대한 퀄리티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4년, 8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들한테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요까지 촉진시키는 그런 정책을 같이 만들게 되고 16년을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대세 상승장의 그 세팅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표를 그 표를 좀 뺐는데요. 2014년에 저런 엄청난 활성화 정책을 내니까 2015년부터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2013년 이전까지는 마이너스였던 그런 주택 가격 지표들이 슬금슬금 돌기 시작해서 2015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서울, 경기, 지방을 포함한 모든 지역이 상승으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15년부터는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아까 미착공 PF가 착공으로 전환하게 돼서 정말 매우 탄력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해가지고요.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건데 부동산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바로 늘릴 수가 없는데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바로 탄력적으로 공급을 늘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엄청나게 적체되어 있던 물량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15년도에는 분양 물량이 52만 세대를 기록을 했고요. 한국 평균 분양 물량은 30만인데 52만 세대 분양했고 16년에는 46만 세대를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 저 재고가 다 소진되느냐 이거였는데, 그게 17년도에 분양 계획을 받아봤을 때 17년도 분양이 다시 30만 대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온 거죠. 2017년부터는 적체가 다 해소가 된 거고 2017년부터는 구도심 강세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도심 강세가 시작하는 그 연도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0분이 정말 짧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문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좀 점검하건대 주택 가격이 강세로 올라가는 거가 이런 그 이전에 있었던 상당히 좀 치밀한 그리고 굉장히 정교한 주택가격 부양 정책이 있었다는 거를 저는 그냥 몰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주택가격이 왜 올라? 다주택자가 더 사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럼 다주택자를 규제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다소 즉흥적인 그런 규제가 조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그런 수요 촉진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만든 제도다 보니까 주임사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가격을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도 인지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썼는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있는 한에는 그리고 14년 9.1 부동산 정책이라는 엄청난 무제한 공급 축소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요를 유치한다고 한들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은 공급이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공급으로 전환을 하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공급 관련 정책은 2017년, 2018년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19년 돼서 나와요. 그래서 저 2년 동안에 구도심의 소형주택 가격 강세가 정말 엄청난 레벨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때는 대형평이 안 오르고 소형평만 막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까지 하고 페이지를 한 30페이지를 넘길까 해요. 제가 차트를 이거 하나 넣어놨는데요. 보시면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는 그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레미안 하이베르라는 2012년도에 준공된 아파트 단지인데요. 제가 여기를 갖고 온 이유가 이 단지가 정확히 20평, 30평, 40평 세 가지 타입으로 있어요. 근데 빨간색으로 그 넣었던 구간이 17년도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년 동안인데 왼쪽이 25평, 가운데가 30평, 오른쪽이 40평인데요. 보시면은 소형평이 강세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동안에도 40평대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어떤 때는 30평 가격이 40평을 역전하기도 해요. 85제곱미터 이하는 주임사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지만 40평대는 주임사 등록이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주택이 선호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전국에 소형평 강세가 찾아오게 되고 시장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85제곱미터 이하가 뭐 수요가 높다 막 이런 식으로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주임사 때문인데. 그러니까 주임사를 좀 규제하기 위해서 2018년 9월 달에 9.13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고요. 9.13까지 한 번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9.13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게 되고요. 이거 페이지가 왜 약간 씹혔죠? 아래쪽으로 약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 때문에 소형주택 가격만 너무 랠리를 하니까 저 주임사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소형주택에 대한 주임사에 대한 혜택을 좀 축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종부세도 같이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떤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이때부터 나왔던 말이 제가 이게 처음에 화면이 조금 삐뚤어진 것 같습니다. 조정이 안 될까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 때부터 나왔던 게 사람들한테 다주택자가 되기보다는 그냥 그 돈으로 그냥 소위 한 채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19년부터는 소위 똘똘한 한 채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똘똘한 한 채의 시대가 열리니까 당연히 그 똘똘하다는 게 입지적인 것도 있지만 평수가 넓거나 이런 고급화 주택을 의미한 거였기 때문에 고급 주택의 가격 강세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1주택자들도 집을 여러 채 사는 그런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시장에 간 게 아니라 19년도부터는 1주택자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장으로 전개를 하는데 그 1주택자들도 원래는 대출받고 집 사는 자가주택 형태가 많았지만은 2019년에는 자가주택이 아니라 자기도 그냥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신용대출과 아니면 다른 돈을 모아가지고 다른 집에 갭투자를 하는 이런 1세대 1주택 갭투자 형태로 시장이 좀 전개가 많이 돼서 이게 짬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이런 1주택자를 뭐 어떻게 잡으려는 그런 생각도 없고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다만 특징이 뭐였냐면은 전세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전세 원금을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왜요? 네, 담보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갭 투자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세 대출을 좀 규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조금 잘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을 좀 쓰게 되는 거죠. 네. 달라진 게 없는데. 달라진 게 없는데. 네. 자, 이제 똘똘한 채 시대는 이 정도로 하고 넘기겠고요. 이게 점점 살금살금 내려오네요. 제가 이거 나중에 이러다가 점점 2개 페이지를 반반씩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키보드로 좀 어떻게 조정 안 됩니까? 자, 이제 그러다가 2020 이제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 이게 사이즈가 제가 그 PPT 사이즈가 아니라 PDF를 제공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글꼴 때문에 PDF를 제공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말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다 아시니까 보시면은 왼쪽 차트가 이 꼬다리만 보이긴 하는데 연도별 저건 진짜 반드시 봐야 되는데요. 예,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얼추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어가지고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가계 신용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지수적으로 늘어나죠. 원래 우리나라 가계는 은행에 돈을 많이 안 빌렸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98년에 2000년에
담보대출과 신용시장을 양쪽으로 팽창시키면서 가게가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저때 한국 가게 첫 번째 유동성 사이클이 열리게 되고 부동산 가격도 초과 상승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60조 원대 수준으로 유지되던 가계 신용이 언제부터죠? 2015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폭증을 했는데, 2015년에 폭증을 한 규모가 무려 120조 원 레벨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2배 늘었고요. 그리고 저때가 2014년 724 부동산 정책으로 빚내서 집사라는 얘기를 할 때였습니다. 언론에서는 비판을 했었지만은 우리나라 가게는 정책을 굉장히 잘 순응해서 따르는 그런 패턴이 보인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정도로 가면은 LTV 대출 규제 강화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가계 신용이 다시 내려가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었는데, 근데 2020년이 되니까 오른쪽은 월간 차트인데, 여기 오른쪽 보시는 것부터 2020년에 이제 점점 슬금슬금 월 대출액이 10조를 넘어서기 시작해서 막 12조, 13조 이렇게 쭉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코로나 유동성 시대에 유동성 폭발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저렇게 가게가 유동성 폭발한 거는, 가게는 뭐 한다고요? 가게는 집을 사거든요. 그래서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 유동성이 터지는 기간에, 터지는 기간에 2020년 8월 1일부터 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개정하게 되면서 전세가액이 또 똑같이 굉장히 초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돌이켜보면 실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초과 상승을 했지만, 여튼 회색선이 그 매매 가격이고 짙은 녹색이 전세 가격이거든요. 17년부터 19년까지는 매매 가격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전세 가격은 상당한 안정세에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전세 가격이 오히려 더 초과 상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경기도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어저께 제가 현장 답사를 갔다 온 데가 광교에 있는 중흥 S클래스라는 광교 대장 단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19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19년 5월에 준공을 했을 때 45평대 시세가 분양가는 8억이었지만 한 13억이었고 전세는 6억이었어요. 근데 2020년 7월이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저 빨간색 잘 안 보이시겠는데, 전세가 12억이 돼요. 전세가 6억에서 전세 12억으로 올라가니까 매매 가격 역시 똑같이 13억에서 19억으로 전세가 올라간 만큼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실거래가 찍혀요. 한 건, 두 건.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다 19억, 20억, 23억 이런 식의 실거래가 이제 찍히게 되고, 여기가 수원에서 20억 넘는 아파트 단지가 되죠. 급기야 21년 5월에는 27억을 찍고, 저 한 건 거래가요. 그리고 지금 다시 7억 빠져서 20억이 됐습니다. 7억 빠져서 20억 됐지만 이 금액 역시 코로나 유동성 가격을 그대로 흡수한 가격이어가지고 19년도 가격은 13억 5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금액대에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데, 이 단지가 그 임대차법 개정과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의 케이스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면서 대형평이니까 똘똘한 한 채였었어 가지고 좋은 모멘텀을 다 얻었던 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기재부에서 2021년 10월달 말에 가계부채 100% 돌파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를 하고, 핵심은 이거죠. 뭐냐면은 더 이상 빌리지 말라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차트가 이 한 장에 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짙은 회색선이 기업부채선인데 IMF 때 GDP 110% 찍었고요. 저거를 디레버리징 하기 위해서 파란색이 가계인데 가계를 높였습니다. 눈에 아마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2014년에 724 부동산 정책 빚내서 집사라고 할 때, 저때 기업은 디레버리징을 했습니다. 미채권 PF를 등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채들을 전부 상환했고, 저때 가계는 늘렸어요. 왜냐면 부동산 시장 키워줬으니까요.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때는 가계 기업 둘 다 대출을 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계가 100%, 기업도 100% 넘는데, 정부에서는 가계한테 이제 더 이상 돈 빌리지 말라고 하고 가계 신용을 억누르고 있고,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는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22년에 마이너스 3조 원인데, 현재 우리나라 가계는 돈을 빌리고 있지 않고요. 돈 빌리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돈을 빌립니까? 열심히 상환해야죠. 이러면서 빚을 갚고 있습니다. 갚고 있고, 저에게는 뭐냐면은 주택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아마도 가계부채에 대해서 상당한 완화 정책이 나오거나 가계가 그런 대출을 상환할 만큼 소득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까지 이런 현상이 조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최소한 부동산은 매우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그냥 저희 개인적인 전망은 2020년, 21년에 있었던 코로나 이전으로 최소한 주택 가격이 원복해야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거래를 할 만한 그런 의향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윤석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공약들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저 대출 같은 건데요. 생애 최초 LTV는 열어줬지만 6억의 한도이고 DSR 3단계 여전히 적용하고 있고 기재부의 대출 규제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아주 우호적인 스탠스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 LTV 70%를 제약 없이 열어준다는 게 공약에 있었지만은 현재 이 공약을 수행할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60제곱미터 이하를 살리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것도 수요를 촉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책 측면에서 저게 부활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은 지금 현재의 여야 구도나 국회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그 LTV는 아니지만 아래쪽은 법을 바꿔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쉽게 제공되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욘드 크라이시스니까 뭔가 좀 그런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저희는 아직 뭔가 그런 위기의 그 한복판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현재와 같은 그런 가격 레벨대에서는 거래가 안 될 수밖에 없고, 거래가 안 되고 시행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게 한 번에 왔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올해랑 내년 2년 동안에 이런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건설 경기나 주택 경기가 굉장히 경색되는 이런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 있고, 최근에 PF 관련해서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많이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양 관련해서도 원래는 다 엄청난 분양 경쟁률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미분양 그 돈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분양 관련해서도 굉장히 미분양이 적체되는 환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